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은 단결만이 앞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미국인 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대응을 꼽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면서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 뒤 곧바로 10개가 넘는 행정명령과 지시 등에 서명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호 명령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동안의 백악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새 미국 행정부에서는 대북 정책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으로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새 행정부의 달라질 한반도 정책 방향 아침엔에서 전문가와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일제히 올랐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나스닥 지수가 2%가량 급등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던 유럽 증시에도 훈풍이 불면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증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오늘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김진욱 초대처장 후보자에게 오늘 임명장이 수여돼 3년 동안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실무 책임자 등을 뽑는 절차를 거쳐서 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2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취임했습니다. 30살이던 1973년 상원 의원으로 선출돼 정치를 시작했고 두 차례 부통령을 거쳐 세 번째 도전 끝에 역대 최고령인 78살의 나이로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집안의 가보로 내려온 128년 된 성경책에 왼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바이든 대통령. 그의 취임사 키워드는 미국의 통합과 동맹의 복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 정책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정책 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여러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바이든 새 대통령입니다. 코로나, 또 내부 분열 같은 그야말로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 또 새로운 질서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재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28년 된 가보인 성경에 왼손을 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마치자 대통령 찬가가 울려 퍼집니다. 최초의 흑인, 아시아인, 여성 부통령이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환호 속에 선서를 마쳤습니다. 2주 전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난입했던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사의 방점은 통합에 찍혀 있었습니다. Every disagreement doesn't have to be a cause for total war. We must end this uncivil war that pits red against blue, rural versus urban, conservative versus liberal. We can do this.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의도 언급했습니다. The dream of justice for all will be deferred no longer. A rise of political extremism, white supremacy, domestic terrorism that we must confront and we will defeat.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아온 바이든 대통령의 묵념 요청에 And my first act as president, I'd like to ask you to join me in a moment of silent prayer. Remember all of those who we lost in this past year to the pandemic. Those 400,000 fellow Americans, moms. 참석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추가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로 이번 취임식은 과거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을 깨고 불참했습니다. 그래도 유명 가수 레이디 가가가 금빛 비둘기 모양 브로치를 달고 국가를 부르며 분위기를 북돋았고 취임식장 안팎에서 시민들이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동맹을 복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해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정책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분담금을 축소했던 UN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도 복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전 세계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동맹 복원에 화답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와 팬데믹에서의 회복, 대서양 안보 등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issues that unite me and Joe Biden,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right now, there's a fantastic joint common agenda. 하지만 냉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돼 온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현재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리 독극물 중독 사건과 관련해서도 푸틴 대통령이 시민사회와 언론인을 박해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 18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억제가 미국 대외 정책의 현안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무렵 성명을 내고 미국이 중국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정부 인사 28명에게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취임식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 48년 만에 드디어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업무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인데 1호 명령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동안의 백악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곧바로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홍희정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에서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서 첫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후 4시 5분 거리 퍼레이드를 마치고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중 남긴 첫 트윗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곧바로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0여 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스크를 쓰라는 당부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은 100일간 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0일 마스크 쓰기 도전으로 명명된 첫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하고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화 조치는 연방청사와 부지 등은 물론 각 주 정부들도 똑같이 하도록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취임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좀 더 살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에 성당에서 미사 보는 것으로 취임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정오를 기점으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는 128년 된 집안 가보 성경에 왼손을 얹었습니다. 취임사에선 미국의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방점이 찍혔다. 또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현으로 대표되듯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동맹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To restore the soul and secure the future of America requires so much more than words. It requires the most elusive of all things in a democracy, unity.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테러 위협과 폭동 가능성 때문에 워싱턴 DC 전체가 철통 보안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는지요? 네, 과거 대통령 취임식은 수십만 명 인파가 몰리는 축제 같은 행사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무장 시위 우려까지 커지면서 2만 5천 명 주 방위군이 지키는 군사작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을 폭파하겠다는 위협이 가해지기도 했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어떻게 떠났는지도 궁금해요. 당초 예상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썼다고 들었습니다. 셀프 환송식은 예정대로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취임식 당일 오전 8시 20분쯤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출발해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앤드루스 기지 활주로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는데요. 트럼프는 이곳에서 가진 환송 행사 연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간에 북받치는 듯 울먹거리며 10여 초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관심이 주목됐던 손편지 전통은 다행히 지켜졌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환송식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관계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난 것 같습니다. 네, 펜스 전 부통령 측에 따르면 시간이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환송 행사에 갔다가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북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예상됩니다. 일단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합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미베라 의원은 먼저 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I would describe it in one word, unpredictable. I think there'll be more coordin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n strategy with regards to the peninsula.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가 과했다며 당장이라도 지금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Now's not the time to reduce troops, and this was something that President Trump talked about by himself.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He's been known to do provocative actions when a new U.S. administration's coming in. The problem is it makes it harder to get back to the table to have a dialogue and potentially a fourth summit.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대북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식 깜짝 이벤트는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건 기본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 우리 외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2%가량 급등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던 유럽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증시는 상승 마감됐습니다. 바이든 시대 재정 부양책으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제 유가도 올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83% 오른 31,188.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1.39% 상승했고
나스닥은 1.97% 급등했습니다.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바이든 시대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바이든은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537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인준청문회에서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e benefits will far outweigh the costs, especially if we care about helping people who've been struggling for a very long time. 최근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연장되면서 내림세를 이어갔던 유럽 증시에도 모처럼 훈풍이 불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77% 상승했고 영국 런던 지수는 0.41%, 프랑스 파리 지수도 0.53%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6센트 오른 53.24달러에 마감됐고 북해 브렌트유도 33센트가 올라 56.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동맹 관계도 이제는 다시 살리겠다는 미국 새 대통령의 선언에 따라 우리 정부 움직임이 또 한 번 바빠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시작되는 딱 그 시점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교체됐다는 건 북핵 문제를 다시 풀어보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후보자, 북미 정상 간의 대화를 이끌어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개각 소식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후임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3년 동안 청와대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지난해 7월 물러난 뒤로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교체 배경 중 하나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꼽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 국가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현직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건칠승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 재선 의원입니다. 권 후보자는 21대 들어 당의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맡아 활동해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김영진 전 EU 대사로 바꾸고 비서관 3명을 교체하는 청와대 인사도 실시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오늘 공식 출범을 하는 공수처 소식입니다. 판검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범죄를 다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전담 기구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이 오늘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1호 수사대장이 과연 뭘지가 관심이지만 아직 조직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본격적인 수사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2달은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줄 예정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3년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후에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건국 이래 재판에 넘길 권한을 검찰만 유지해온 기소 독점 체제가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 이런 자세로 일하면 저는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2인자이자 실무 책임자가 될 차장 1명을 뽑아야 합니다.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에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물 중에 찾아야 합니다. 이후 처장과 차장, 여야 인사 등 총 7명이 인사위를 꾸려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을 뽑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을 다룰지 1호 수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조직 구성이 갖춰진 이후에야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관련 소식도 볼까요? 이틀 연속 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가 어제 400명을 조금 넘긴 확진자가 발표됐었고요. 오늘도 이 4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게 꾸준히 줄었던 주민 이동량이 지난 주말에 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더 이동이 많을 설 연휴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도 가져갈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단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감염 사례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회사에서 9명이 감염됐습니다. 직원 A씨가 지난 14일 처음 확진됐습니다. 동료와 접촉자 등 205명을 검사했습니다. 8명이 더 나왔습니다. 역학조사를 했더니 모두 마스크를 잘 썼습니다. 일부는 다른 층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있었습니다. 출퇴근 버스를 함께 탔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식당도 함께 이용했습니다. 칸막이가 있었지만 침방울이 공기를 타고 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실 등 실내와 버스 승차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시에는 거리 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등 성동구의 요양시설에서는 층간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이곳 관계자가 확진됐습니다. 접촉자 등 172명을 검사했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독거노인 거주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 등 29명이 확진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대뿐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월이나 3월 중 초당적인 국회 방미 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어제 청문회가 끝난 뒤 곧바로 채택됐습니다. 여야 모두 적격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중 제일 잘된 인사라며 이례적으로 호평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요즘 달걀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이제 설 연휴도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정부가 명절 기간에 안정된 가격으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달걀과 가공품에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관세가 아예 면제가 되는 건데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통합 대형 항공사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항공에 대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상속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서울에서 우버 택시 서비스를 선보이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시범으로 운영이 됩니다. 1분기 안에 가맹 택시를 1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살인자를 왜 세금으로 살려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70대 노숙인이 서울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필품과 현금 등을 훔치려고 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노숙인은 춥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집단 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모범 수용자 등에 대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교정시설을 신축해 수용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서울시청 광장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겼는데요. 목표액 3,500억 원을 넘기면서입니다. 캠페인이 끝나는 이달 31일을 12일 앞두고입니다. 이렇게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한 건 4년 만인데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로 목표 모금액이 내려갔었습니다.
공연 좌석의 70%까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공연계 연대 모임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앞에 문화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보호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바둑 1위 신진서 구단이 충남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개인 통산 500승을 달성하면서 응시배에 이어서 연속으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평검사 인사를 단행합니다.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서 평검사 인사가 이번에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간부 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에 강훈에 대해서 1심 선고도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서해상에서 들어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츰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서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대구에서는 대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3도, 청주 2도, 전주 5도, 대구 영하 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극에는 12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 대구와 부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세 살 아이에게 12분 동안 물 7잔을 억지로 먹이는 등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자행됐었죠. 지난달 JTBC 보도 이후에 재판이 멈췄고 경찰이 다시 수사했더니 학대는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음식까지 억지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이 둘러앉아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잔반을 3살 A군 식판에 들이붓습니다. 그러더니 A군을 옆으로 불러 숟가락으로 퍼먹입니다. 식판을 들어 국물까지 모두 마시게 합니다. 아이들이 남긴 물마저 A군에게 모두 줬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 교사가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통의 물을 A군 물통에 붓습니다. A군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물만 마십니다. 엄마 몸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엄마 물을 먹으면 배가 아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A군은 학대를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사가 A군 뒷덜미를 잡습니다. 이어 숟가락을 밀어넣어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입니다. A군이 손을 뻗어 발부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학대를 안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해 2월 해당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2건의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물과 음식을 억지로 먹인 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A군 부모가 뒤늦게 CCTV 영상을 보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시 수사를 했고 83건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건은 사흘 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영상에 담긴 추가 학대 정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5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소형 가건물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차관이 탄 택시의 위치 정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삭제한 블랙박스 영상도 복원했는데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이 차관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시경 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일부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바꿔가며 성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런 행위를 비판하는 다른 네티즌을 온라인상에서 위협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미의 트럼프로 불렸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내에서는 탄핵 가능성까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집안에서 한꺼번에 냄비를 두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주요 도시에서 이처럼 냄비 등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응을 비난하기 위한 겁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 presidente aprender que ele não tem que matar as pessoas, que assim o Brasil ele já está cheio de mortes e ele quer cada dia mais.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도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외곽 지역은 공공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치료 도중 산소 부족으로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조나스주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가족들이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산소통을 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들과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에게 제출된 탄핵 요구서만 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악어로 변할 수도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문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Lá na Pfizer, está bem claro lá no contrato, nós não nos responsabilizamos por qualquer efeito colateral. Se você virar o chip, virar o jacaré, é problema de você, pô. 보우소나루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은 물론이고 최측근으로 꼽히는 기업인과 모우랑 부통령, 그리고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브라질 내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추진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네, 지금 브라질 국민들은 우리에게는 산소도 없고 백신도 없고 정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탄핵 절차 개시 권한이 있는 하원 의장은 탄핵 요구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통령 탄핵 논의는 불가피하겠지만 지금은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집중할 때이고 본인 임기 중에는 탄핵을 개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주장하는 야당들이 시민사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도 이처럼 하원 의장의 막강한 권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 하원 의장이 바뀌는데요. 보소나루 대통령 소속 정당은 없지만 측근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따르지 않는다면 탄핵안이 하원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이념적으로 꽤 가까웠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외교 목표로 삼고 또 다자 외교를 지향하면서 미국과는 협력 파트너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소나루 대통령은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과 미국 의회 난입 사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그만큼 두 정상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큽니다.
아마존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 정책을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수혜를 받던 그 브라질의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고요. 또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로서는 미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의 귀환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끝내고 다자주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노선을 같이 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보소나루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남미의 트럼프로 불렸던 보소나루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재는 매우 뼈아픈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후보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장관직에서 물러난 박영선 전 장관,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캠프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박 전 장관과 경선에서 양자 대결을 하게 될 우상호 의원까지 모두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 후보 경선에서 패한 경험이 있어서 당내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장관 마지막 날인 어제도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정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 전 장관은 이미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안국빌딩 3층입니다. 언제부터 입주해요? 내려온다고 오늘 각오드리고 끝나게 하고 선거사무소라고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3층만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보궐선거니까 그때 정식 선거보다요. 좀 규모가 작지 않겠어요? 이곳은 10년 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캠프를 차렸던 곳입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로 뽑혔지만 박 전 시장과 후보 단일화 경선에 패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건물에 찾아 선거운동을 돕고 개표 결과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곳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캠프를 차린 곳이기도 합니다. 우 의원은 오늘 지상에 나와 있는 1호선 전철 구간을 전부 지하화하는 내용의 6번째 공약을 발표합니다. 두 사람의 대결이 사실상 확정되자 당에선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경선이 아주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선이 될 거다. 축구로 치면 메시 대 호날두 격돌이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 야권에 맞서 관심이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놓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에 연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당내 주자들이 모두 모인 국민의힘 행사도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 초청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하게 해달란 안철수 대표의 제안. 이걸 국민의힘이 단칼에 자르자 안 대표가 치고 국민의힘이 받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당이 뭐 때문에 안철수 대표하고 싸우겠어요.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유불리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고수했던 경선을 치르려면 입당을 하라는 주장. 이걸 놓고도 앙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탈당을 하고 입당을 한다면 기존에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입당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본인이 입당을 안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단일화를 멀찍이 던져놓은 국민의힘은 당내 주자들을 한데 모아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 10년을 비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군까지 조연으로 불러 경선 흥행몰이를 시도한 겁니다. 드라마틱한 그런 경쟁으로 정말 최고의 후보를 뽑아서 우리 당내 치열한 움직임을 거쳐서 또 야권이 하나로 돼야 될 텐데요.
후보들 사이의 경쟁 구도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그만두시고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힘든 선거였습니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또 책임도 지겠습니다. 당초 안철수 대표도 이 행사의 초청 대상으로 거론됐던 상황. 하지만 초청은 성사되지 않았고 안 대표는 이태원 상권을 방문하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간의 신경전도 또 있죠. 정책 현안을 두고 민주당 내 대선 주자 1, 2위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인데 이낙연 대표가 우려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관련 계획을 관철시켰습니다. 대선 경선의 전초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황혜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외 국민 1,399만 명 모두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3달에 걸쳐 쓰도록 1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준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자제를 요청해온 사안입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소비를 하라는 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란 말로 강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런 권고에 반박하면서 끝내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하루 생활비에도 거의 못 미칠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지사가 이렇게 마유웨이를 선언하기 직전 여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 정세균 총리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니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은 선별 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취지로 우회 비판한 겁니다. 이렇게 여당의 세 사람이 정책 현안을 놓고 엇갈리면서 대선 경선이 조기 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서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JTBC 황예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합 없이 평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협력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미 관계 새로운 접근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사회에 분열과 혼란이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됐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예, 통합을 아마 여러 차례 반복한 것 같아요. 네.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단어가 가장 아마 오늘 이번 연설에서 많이 사용된 것 같은데 민주주의로 시작해서 미국을 통합시켜야 된다 하는 메시지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보면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 아젠다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분열된 미국의 통합 이 부분을 갖다가 메시지로 담아서 취임사로 이렇게 가름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동맹의 복원이 가장 핵심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취임사에서는 크게 대외관계 문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제 새벽에 있었던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의 그 청문회라든가 민주당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결국 동맹을 복원해야 되고 미국이 리더십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든가 다른 데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미국의 고립 정책, 이건 이제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제 취임 이후에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고립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를 보여준 거죠. 네.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행정명령,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복귀하겠다는 행정명령 벌써 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탈피해서
다자주의 이쪽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뭐 역시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일단 좀 구체적으로 현안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가 어제 새벽에 역시 자기의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국들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위비 분담금, 그 분담금 자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큰 갈등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은 이 방위 분담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역적인 역할이라든가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부분도 광의의 미국의 방위 분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소리는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재개가 될 텐데 그렇다면 그렇게 뭐 쉽게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트럼프 때 워낙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협상에서는 약 10% 조금 넘는 수준에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조기에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주한미군의 축소 문제도 계속해서 뭐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용 문제로 주한미군이나 또는 미국의 다른 해외에 파견돼 있는 미군들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 거거든요. 그런데 동맹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주한미군을 직접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목소리가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나름대로의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의 배치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북한 핵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극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외신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 지금 뭐 코로나19도 그렇고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기 때문에 과연 한반도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나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의문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대외 관계를 언급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지금 미국 국내 정치적 분열 문제, 코로나19 국복 문제, 경제 회생 문제가 복잡한 문제거든요. 또 어제 블링컨 장관 청문회를 보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한반도는 중동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하면 북한에게 있어서는 도발을 갖다가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가능하면 북한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를 촉구함으로 해서 미국이 북한과 보다 이른 시기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북한에서는 뭐 새로운 행정부를 시험하듯이 여러 차례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북한이 지난주에 있었던 8차 당대에서도 그렇고 도발은 자제하고 미국에 대해서 비난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패턴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일단 보다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점하고자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무조건 기다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는 사실 예상된 부분이 있었어요. 워낙 국내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대외 관계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요. 하지만 2월 달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의 연설,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연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항상 대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행보를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향후 한 달 정도를 예상해 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뭐 지나치게 서두를 것 같지는 분명 않은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북한도 뭐 계속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미 시작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요, 대선 기간부터 미리 접촉을 하고 또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가 첫 번째로 추진해야 될 과제는 저는 그걸 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무엇이냐, 바이든 대통령이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연설 정도에서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북 정책 리뷰, 북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는데 한두 달이 소요되는데 그때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따라서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자세를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정도, 그리고 2달 동안의 대북 정책 리뷰 기간 중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또한 미국의 입장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또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도 약간 조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우리 외교부 장관 교체 인사도 단행이 됐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한미 공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정의용과 외교장관을 임명했다고 보고요. 지명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거에는 우리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라인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이끌어 왔어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직접적인 통화를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남북 정상회담을 협조해 왔던 거죠. 지금은 그 중심이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 국무부로 옮겨간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보다 그 민주당 내에서 서열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외교장관이 블링컨 장관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함으로 해서 우리의 입장을 조기에 전달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와 같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먼저, 또는 종전선언을 앞에 놓는다 이러면 지금 출범하는 민주당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미국이 해줄 조치가 서로 교환된다, 그런 접근을 해야지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을 좀 제외하더라도 북한과 함께 남북이 자체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남북관계 개선이나 인도적 지원 부분은요, 훨씬 더 유연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의 청문회에서도 인도적 지원만큼은, 물론 북한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의사를 피력했거든요.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포함해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짚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가자면서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NS에 올린 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돌아왔다면서 하나된 미국을 향할 여정을 한국 국민들이 함께 성원한다면서 응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에 힘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 안보,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의 공조를 통해서 한미 동맹이 더욱더 강화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위대한 재건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면서 한국도 바이든 정부 출발에 함께한다면서 축하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관련 소식도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올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2월 초에 처음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제품은 화이자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코백스 측에서 다음 달 초에 백신을 받겠다는 연락이 와서 받겠다고 답했고 현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량은 5만 명 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올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이자와 추가 계약을 한 코백스가 회원국들한테 처음 물량을 화이자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내외에서 유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이른바 저온 유통체계가 확보된 나라에 우선 분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초저온 냉장고 등 저온 유통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원들과 관련해서 우리와 이란 측의 협상이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또 비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20일 이란 정부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한국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명령에 따라서 이란 자산을 압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뺏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번 사건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이란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결국 패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국내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와 새 방안을 찾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소재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연 2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의 임금은 너희들 스스로 택하라. 나를 위한 세자는 경연으로 정한다.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된 남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같은 과거를 반복할 수 없었기에 서열 대신 경연을 통해서 세자를 정합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5 왕자의 치열한 경쟁, 단 하나의 세자 자리를 두고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같은 이름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궁중무용과 전통 궁술 등 우리 전통 문화와 음악들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번 달 31일 일요일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양반의 횡포에 거둔 곡식은 다 뺏겨버리고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은 지치고 고달픈 마음을 시조 한 자락으로 달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서 시조가 금지되면서 자유와 행복마저 빼앗긴 이들은 권리를 찾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조와 힙합의 신명나는 만남, 불평등한 세상 속 삶의 애환을 국악을 기반으로 한 노래와 춤으로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작품상 등 3가지 분야에서 수상하면서 또 한 번 주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잇따라 간판을 바꿔달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기아로, GM은 로고를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바꿨습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도심형 항공기 같이 미래 사업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이제 기아 자동차가 아니다. 간결하게 기아다. 완성차 업체 기아가 기업의 얼굴인 로고를 바꾸며 던진 말입니다. 비단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We are breaking away from our traditional manufacturing-driven business model and expanding into new and emerging business areas by creating innovative mobility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et customer needs. 그러면서 오는 2027년까지 7개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해 세계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새 브랜드와 함께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업계에선 기아가 현대차 그룹에서 애플카와의 협력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계열사인 현대차도 미래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들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CES에서 도시명 항공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또한 에너지 사업 부문을 추가하면서 회사명을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바꾼 바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도 최근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바꾼 새 로고를 선보였습니다. 선명한 하늘색 글씨로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소문자 M에 적용된 밑줄은 전기의 플러그 모양을 상징하며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국 GM은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차츰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강원 산간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 대구와 부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은 단결만이 앞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미국인 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대응을 꼽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사회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면서 전임 행정부 대외 정책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에 복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고 백악관에 입성한 뒤 곧바로 10여 개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오늘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김진욱 초대처장 후보자에게 오늘 임명장이 수여돼 3년 동안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조직을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수사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2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